치명적인 착각, 자만심을 불러일으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한 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부하 직원, 배우자, 자녀, 제자 등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엄하게 질책하고 훈계하는 편이 사람을 더욱 노력하게 만들고 성장시킨다고 믿는다. 이는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인가. 사람은 질책당하면 의욕을 잃고 반감을 키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러하다. 당신은 어떤가? 칭찬과 격려를 받아 기분이 좋아졌을 때 더 노력하고 싶어졌는가? 누군가에게 질책당하고 꾸지람을 들어야 한층 더 노력할 동기가 샘솟는가? 당신이 인생에서 만난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임을 기억하라. 당신의 생각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도 책망당하는 상대는 감정을 다치고 노력하는 마음을 닫아버린다. 진심 어린 위로가 비난을 이긴다. 오래전 이탈리아의 공장에서 일하던 10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다. 소년은 위대한 가수의 꿈을 이루고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음악 선생님과 첫 만남에서 노래에 전혀 재능이 없잖아. 가창력도 별로인데다 바람 새는 소리 같아서 도저히 못 듣겠군. 이라는 혹평을 듣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다. 아들이 착실히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소년을 꼭 끌어안으며 넌 반드시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계속 나아지고 있단다. 라고 진심으로 위로했고 소년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수입을 쪼개 아들의 수업료를 냈고 소년은 자신을 비난한 선생이 아닌 다른 선생 밑에서 노래 연습을 계속했다. 소년은 어머니의 믿음과 격려 덕분에 인생을 개척했고 이윽고 오페라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테너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엔리코 카루소다. 누군가의 재능을 인정해 준다는 것. 작가를 꿈꾸던 젊은이가 있었다. 한때 그는 몹시 불운했다. 정규교육은 4년밖에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살이 신세였다. 걸핏하면 굶주려야 했으며 어렵사리 공장 일을 구했으나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밤에는 다른 불황 아들과 런던 빈민가의 다락방에서 쪽잠을 잤다. 자기 글에 자신이 없었던 청년은 남들에게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와 여기저기 원고를 보냈다. 거절과 실패가 거듭되던 어느 날, 한 출판사의 편집장이 그의 작품을 호평하며 응원을 보내왔다. 그는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마을 안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만약 편집장이 그의 작품을 알아봐주지 않았다면, 응원하지 않았다면 청년은 계속 공장에서 일하며 무명으로 생애를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의 이름은 누구나 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다. 따뜻한 격려는 살아갈 용기를 준다. 런던의 포목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청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14시간을 매일같이 일했다. 너무도 고된 노동이었다. 2년이란 시간을 견뎠지만 더는 자신이 없었던 청년은 먼 곳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 일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요, 어머니. 그리고 절망스러운 심정에 존경하는 옛 스승에게 편지를 써서 살아갈 용기를 잃었다고 고백했다. 제자의 절박한 편지를 읽은 선생님은 그의 글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부디 용기를 낼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자리를 제안했다. 스승의 격려와 배려로
살아갈 용기를 되찾은 청년은 그 후 작가의 길을 걸으며 타임머신, 우주전쟁 등의 공상과학소설을 비롯한 1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엄청난 인기와 부를 쌓았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하버트 조지 웰스다. 가능성을 깨우는 마법의 주문.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잠재된 재능을 그가 깨닫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지혜를 빌려보자. 인간은 본래 지닌 능력의 절반 정도만 깨어있을 뿐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한다. 다양한 종류의 힘을 지녔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한계보다 훨씬 좁은 범위 안에 갇혀 살아간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당신 역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무궁무진한 종류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만드는 힘이다. 아주 작은 진전일지라도 아낌없이 칭찬하라.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이다. 사람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볼드윈 기관차 제조회사의 사장은 리더십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존경하는 이에게 어떤 능력을 높이 평가받으면 대부분 그 기대에 기꺼이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에게 어떤 능력과 자질을 기대한다면 마치 그 사람이 이미 그러한 능력을 지닌 듯이 대우하라. 당신이 기대하는 자질이 상대방에게 이미 충분한 듯 평가하고 복돋으면 상대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쓸 것이다. 자신을 높이 인정해준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대하라. 뉴욕 싱싱교도소의 루이스 로즈 소장은 말했다. 만약 사기꾼과 거래해야 한다면 상대보다 우위에 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누구보다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인 듯이 대하는 거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려 할 것이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좋은 평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법이다. 그것이 설령 도둑일지라도 말이다. 직함과 권위를 준다. 레지옹은 1802년 나폴레옹이 제정한 훈장으로 현재 프랑스인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최고의 훈장이다. 나폴레옹은 군의 사기를 높이고 공로를 처하기 위해 1500명의 군인에게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하였으며 1800명의 장군을 프랑스군의 원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들에게 그런 장난감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며 유치한 방법이라고 비판했지만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람은 본디 그런 장난감을 원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받은 군인들은 기꺼이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나섰다. 직함과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랜 과거에도 통용되었던 듯하다. 말썽쟁이를 길들이는 방법. 한 여성이 골치를 앓고 있었다. 정성껏 가꾼 정원에 걸핏하면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 잔디와 나무를 마구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어도 보고 달래도 봤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고민 끝에 그녀는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냈다. 그들 중 가장 말썽쟁이인 소년에게 특별한 직함과 권한을 준 것이다. 여성은 그 소년을 특별보안관이라고 부르며
정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한 뒤 정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아이들을 단속하게 했다. 그리고 문제는 금세 해결됐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사람에게 직함을 주면 그에 걸맞는 요구를 기꺼이 따르는 점이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좋은 인상을 주는 비결.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지닌 인재를 찾는다면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고 한 청년이 지원했다. 며칠 후 면접 연락을 받은 청년은 해당 회사와 사장에 관해 면밀히 조사했고 면접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처럼 훌륭한 성장을 일군 회사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28년 전 월스트리트에서 창업하셨을 당시 아주 적은 자본으로 사장님과 사무직원 단 2분이 시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젊은 시절의 고생담을 남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소자본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것을 회고하며 거듭된 실패와 세간의 비웃음을 극복하고 휴일도 없이 일에 전념한 결과 마침내 업계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경험담은 청년이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낼 만큼 충분히 멋진 이야기였다. 옛 이야기를 펼쳐놓은 사장은 마지막쯤 청년의 경력에 대해 간단히 물었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청년은 사전에 상대방의 성취와 노력을 자세히 조사한 뒤 그의 깊은 관심을 표현했다. 그리고 사장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상을 준 것이다. 낮춤으로써 얻는 것. 기원전 5세기 겸허함의 중요성을 말한 중국의 사상가 노자의 지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무수한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강과 바다가 시냇물보다 몸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강과 바다는 무수한 시냇물을 품을 수 있다. 현자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선다. 그리하여 현자가 위에 있어도 사람은 그 무게를 느끼지 아니하며 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비판함으로써 저기를 누그러뜨린다. 상업 미술가인 피는 자신을 비판하는 기술을 사용해 까다롭고 불평 많은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고객 한 명으로부터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에도 지나치리만치 트집이 잦은 고객이었다. 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가 납품한 작업물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피는 변명은 그만두고 자신을 겸허히 비판하는 기술을 응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수차례 당신과 작업을 해왔음에도 기대에 못 미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러자 고객은 곧바로 아니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하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지만 피는 말을 이어나갔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같습니다. 저를 믿고 많은 일을 의뢰해 주신 건데 최선의 결과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선 시한은 모두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고객은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돼요 라고 만류하며
그간 피가 진행했던 작업들을 칭찬하더니 아주 사소한 변경만을 요구했다. 피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비판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한 덕분에 고객의 저기를 호의로 바꿀 수 있었으며 새로운 일까지 의뢰받았다. 적을 내 편으로 바꾸는 말. 엘버트 하버드는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신랄한 표현이 무리를 빚은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적을 내 편으로 바꾸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어느 독자가 그의 주장에 분노의 항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독자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하버드의 주장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당신의 글은 터무니없다는 격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 대한 하버드의 정중한 답장은 이러했다. 그러고 보니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제 주장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어제 쓴 글도 오늘 다시 읽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귀하께서 제 글에 느낀 감상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혹시라도 이 근방에 오실 일이 있을 때 저의 집을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귀하와 이 주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낸 항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답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노는 분노를 부른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상대에게 모두 쏟아낸다면 당신의 마음은 후련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상대는 어떨까? 당신의 적대적인 태도에 공감할까? 당신을 화나게 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까? 평화 원칙을 제창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주먹을 겨누고 나와 싸우자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한 방을 먹을 각오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차분히 대화해 봅시다. 서로를 이해해 봅시다. 라고 말해준다면 결국 우리의 의견은 의외로 사소하며 공감하는 지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강한 인내심과 배려가 있다면 힘을 모으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호적인 자세는 우호적 반응을 이끈다. 파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보다는 우호적으로 다가가는 편이 현명한 방책임을 유능한 경영자는 알고 있다. 일례로 한 자동차 공장에서 2,500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을 때 사장은 결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직원들의 뜻을 존중하며 지역신문에 평화적인 파업의 찬사를 표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공터에서 야구를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야구용품을 제공했으며 볼링을 좋아하는 직원들을 위해 볼링장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장의 우호적인 자세는 직원들의 우호적 행동을 끌어냈다. 그들은 빗자루 등의 청소도구를 준비해 공장 주변에 떨어진 성냥과 담배꽁초를 자발적으로 치웠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던 노동자가 공장 곳곳을 청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미국의 노동 분쟁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파업은 일주일채 지나지 않자 노사 양쪽이 만족하는 형태로 타결되었다. 온화하고 정중하게 손을 건네라. 1915년 미국 산업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일어났다. 수많은 노동자가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대치 과정에서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파업이 정점에 다다른 그때 기업과 록펠러는 자신을 향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증오가 쏟아지는 현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연설 일부를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은 제 생애에서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따름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덕택에 오늘 이 자리는 낯선 적이 아닌 친구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이익에 관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연설의 표본이다. 자신을 죽이겠다며 신랄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을 향한 록펠러의 목소리는 내내 온화했고 진심이 서려 있었다. 실제로 연설 직전까지도 사납게 분노했던 노동자들은 록펠러의 우호적이고 정중한 태도와 공동의 이익을 강조한 연설을 듣고 감동했다. 만약 록펠러가 정반대의 방침을 세워 노동자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지적하고자 했다면 어땠을까? 그들의 분노는 더욱 격렬히 타올라서 사태는 극단적으로 치달았을지도 모른다.